교재는 44페이지 펴보세요. 저번에 지금 허위 표시를 기본은 다 가르쳐 줬고, 마지막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남겨놨는데, 허위 표시 못 알아듣는 사례가 이런 거고, 예컨대 A가 갑에 대해서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제 채무자가 건물 한 채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를 가장을 했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가장매매고, 가장매매는 이제 무효고, 따라서 이제 무효니까 을에게 등기 넘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다. 여전히 이제 건물 소유자는 갑이니까 채권자 강제집행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허위 표시 사례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가장 못 알아듣는 사례가 칠판의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허위표 당사 사이까지 가르쳐 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갔을 때 지금 우리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이 공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 매각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제3자가 소유권자도 보호가 되는가? 요게 이제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데, 요게 이런 게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민법 공부는 초장부터 물 건너간다는 거. 지금부터 20분간은 목숨 걸다시피 최대한 칠판을 집중하라. 해차리지 말고. 그러면 10점을 묻고 들어가니까. 민법의 사례 문제가 평균 15개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19개, 적게 나올 때가 11개. 대부분은 이제 15개 전후가 나오는데, 사례 문제 나올 때 맨날 물어본 게 이런 거예요. 요게 양도인이 이제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 가지고 있다. 물론 얘가 소유자인데 팔았다 이런 건 사례 낼 일 없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니까. 무고르자인데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 얘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얘 명의로 등기됐다. 소유자로 믿었다. 매수했다. 근데 소유자 아니더라. 나 어째라고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런 게 이제 사례 문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은 부동산의 경우는 입문과정부터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공신원칙이 일단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시방법을, 신뢰한자를, 보호해주자. 이게 앞머리 따라서 공신원칙이라고. 그러면 이 건물처럼 부동산의 경우에 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때 제3자 병이 을명의 등기, 공시방법을 신뢰를 했다. 바꿔 말하면 소유자로 믿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공시방법 신뢰자가 보호가 되는가.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 제3자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걸 딱 전제를 하고 소유권 취득은 못한다.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떠는 거야. 나는 무슨 죄가 있냐고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사례의 경우도 등기부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가정매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등기원인은 보통처럼 매매로 기재가 돼요. 보통 정상적인 거래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예명으로 등기됐으면 이거는 원인 무효지만 등기부는 그냥 등기가 돼 있어. 그러니까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거래한 것처럼 보이고 얘가 소유자처럼 등기되었고 100% 얘를 소유자로 믿다면 정상적인 대금 지급했고 왜 내가 소유권 취득 못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말이야.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물권법이라든가 기초인문과정 안 들은 사람은 등기법 시간에 공신원칙이 왜 우리 법조사로 부동산을 인정이 안 되는가? 그 이유도 내가 자세히 가르쳐 주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 없고 공신원칙이 인정이 안 된다고 말.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냐 그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거래안전 해치게 돼요. 해서 우리 민법은 흔히 말하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단 말. 108조 2항에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 말. 그러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위 표시 당사자는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병 같은 애가 흔히 말하는 제3자인데 이자가 선인 경우 여기서 선이다가 말 어떤 사정은 모르는 건데 뭘 모르는 걸 말하느냐. 이 매매가 허위 표시에 의해 행했던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요게 선이. 거꾸로 그런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다. 그러면 악이. 얘가 선인 경우는 이 표의자 갑 쪽에서는
얘한테 이 계약이 무효다, 허위표시 행했으니까 따라서 내가 소유자다 하는 거를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무엇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니까,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다 하는 거를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 주장을 못하니까 역으로 이 병이 선인 경우는 보호받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고, 얘가 이제 악인 경우는 이제 반대 해석을 하면 돼요. 무효를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야기니까,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보호가 안 된다 이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흔히 말하기를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보호된다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허위표시를 통해서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을 배우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짚고 넘어왔다시피 비준위 표시 경우도 107조 2항을 보면은 비준위 표시가 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도 똑같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규정이 허위표시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시험은 이제 허위표시와 관련해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허위표시에 배웁시다 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비준위 표시, 허위표시 경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어서 이게 끝나면 바로 착오가 나오는데, 이어서 이제 사기양반이 나오고, 그러면 착오의 의사표시나 사기양반 의사표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흔히 말하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것이고 눈으로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지금 몇 페이지를 펴보자 하면 눈을 우측으로 돌려서 45페이지에 위에 보면 109조가 나와 있어요. 잤나요? 거기 109조 그 동그란 미번을 2항 걸었는데, 전항 의사표시 취소는 착오한 의사표시 취소한다 그 이야기고, 선의 제3자가 대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죠. 자, 또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를 펴보냐 그러면은 51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러면 110조 사기양방이 나왔다고, 거기 3항을 봐보세요. 취소를 하는데 이때도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죠. 눈으로 확인해야 돼. 있죠. 따라서 착오든 사기양보다 취소는 하되 이 경우도 똑같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는 똑같은 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야기된 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허위표시에서만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번에 배운 비준위 표시 경우,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도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말. 다만 이제 허위표시에서 이게 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똑같은 규정을 허위표시에서 배울 뿐이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가지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다는 거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오인되어서 권리무 법률효과가 생긴다. 다만 이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면 법률 행위가 일단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요건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법률 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으면 법률효과 발생 유효다, 못 갖추면 무효다. 이걸 배운다고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이거였어요.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네 가지를 배웠는데, 최대한 20분간 집중하라고 그러네요.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효력요건을 우리가 배웠단 말.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 거.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 인문과정에서 배우고 끝내버린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도 있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갖춘 자를 이렇게. 그러면 항상 이 틀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자 말이에요. 사례 문제가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 마지막에 의사표시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제 103조 1종인 104조 불공정한 법률을 공부를 했다는 거. 그럼 이런 걸 또 시험에 일으켜낸다는 거. 지금 갑이 지금 1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자 공방한 상태를 얘가 악용을 해서 단돈 3천만 원에 매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측을에게 등기 넘어가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할까란 말. 똑같단 말.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도 아니면 등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걸 제3자에게 팔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똑같이 이것처럼 제3자 병의 양도에서 소유권 넘어갔다. 그러면 이 계약의 무효니까 원래는 갑이 소유자인데 소유자 아닌 애가 제3자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원래는 부동산의 경우가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1. 소유권 취득 못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례처럼 이 경우도 이 병이 선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한번 해결해 보세요. 시험에서 무지하게 물어봐. 이 경우는 선에도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됐겠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 똑같은 사례인데 양도인이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다. 등기는 가지고 있다. 원래 얘네들은 소유권 취득 못 한다. 공실원칙 인정 안 되니까. 그러면 거래한전 해치니까 허위피조 사활의 경우는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요리 됐는데 불공정한 법률서 무효인 경우는 얘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이게 사람 머리통 깨진다며. 공부 처음 할 때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야. 그랬나요? 근데 이런 거를 나올 때마다 외우면은 한 10개를 외워야 돼. 머리통 깨진다고. 이건 왜 소유권 취득 못해요? 또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27페이지를 펴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나와 있죠. 자, 이 경우는 무효다고 땡 쳤지.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죠? 없으니까 이 경우는 제3자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절대 무효고려. 또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를 펴보냐 그러면 30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로친 3번 제가 하자할 때 빨리빨리 확인해야 돼. 이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야 돼. 가로친 3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나와 있죠. 따라서 법규에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제가 하는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얘가 소유권 취득 뭐 하는 거예요? 자, 또 확인한단 말이에요. 또 몇 페이지를 펴보냐 그러면은 바로 (17페이지) 펴보세요. 그럼 103조가 나와 있죠. 오늘은 하루 종일 요거 하나만 깨우쳐 가면은 다른 거 다 전부 다 상관없어. 수억의 목적 다 써가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17조 제일 밑에 103조 눈으로 읽으세요. 반사질서 법률행위 무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가 대하지 못한다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것도 따라서 무슨 무효요? 절대적 무효. 또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바로 18페이지 펴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4.1스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는 선의 3자 보호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이중매매 같으면 시험에 한 10년째 나왔더라. 우측 페이지 96 판례. 제2매수로부터 목적물 양도는 제3자는 선의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다시 또 앞 페이지 펴세요. 17페이지로 제일 위에 가로친 4번을 봐보세요.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은 무효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또 거기 쓰여있죠. 이것도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겹도록 나오죠. 곳곳에서. 공부 못한 사람 주택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니까 머리통 깨져본다고.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더라도 그런 다음에 칠판을 다시 보라고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머리통이 깨진다고. 이제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가 눈치를 챘겠지만 뭘 눈치챘나요?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걸 지금 깨우쳐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목적어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고 확정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나 적법하지 않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다 무효죠. 이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있다 없다? 없어. 아까 방금 확인했잖아. 다 눈으로. 그러면 이제 또 묻는다고 말이에요. 설명드려야 돼.
왜 이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기증이 없을 것 같나요? 네? 그거는 다시 칠판을 보라고. 이 경우 허위표시 같으면 얘한테 등기가 넘어가. 소유자가 아닌데 일단 등기 넘어가지 얘가 팔아먹는다고. 등기 없으면 못 팔아먹어.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 말은 의리 가백에 네가 가지고 아무 부동산이나 팔아라 이런 거예요. 아무 부동산 팔으라고. 확정이 안 됐죠? 얘한테 등기 넘어갈 일 없잖아. 팔아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확인했나요? 자, 요것 보세요. 각과을이 건물 매매를 했다고 1월 10일 날 계약 초일 전에 1월 7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이게 원시적 불능이야. 이행 불가능. 무효죠? 얘한테 등기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넘어갈 일 없지? 그럼 제3자 있을 수 없지? 보호 필요성 없죠? 그 다음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은 이것도 나 순서대로 가르쳐줬다고. 법률적인 목적이나 내용의 제1단계 확정되는가 검토해라. 그럼 확정이 안 되면 2단계에서 뭐로 돌아가? 근데 확정이 됐다. 그럼 2단계. 그게 실현이 가능한가 2단계로 검토하라. 불가하면 뭐로 돌아가? 실현도 가능하다. 그러면 마지막 뭐 검토하노세요? 그러지. 법질서에 입에됐는가? 요걸 검토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근데 적법하지 않다. 사익탕습 이거는 법질서에 입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로 보는 거야. 근데 이때 제3자를 보호를 해줘 버리면 법질서가 무너져 버려. 그 제3자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듣나요? 그다음 요거는 시험 빼면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권리의사항 행위능력 기초인문과정을 가르쳐줬어. 다시 하게요. 빨리 올해 1차 동철학 민법 80점 이상 기본 때리고 동철학 쉽게 갖고 있어요. 기초인문과정 다시 공부하라고. 공부하면 2년 3년 해도 권리능 의사는 행위능력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55점 선을 벗어나들 못해. 내 점수를 8점을 올리고 싶거든. 기초인문과정 다시 공부해야 돼.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권리능 의사는 행위능력을 자유자를 갖고 놀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도 이런 걸 가르쳐줬어. 권리능 의사는 행위능력은 민법의 기본 질서에 관한 규정들이야. 기본 질서에 관한 규정들. 그러면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 노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능력자요. 제한능력자가 건물에서 단독으로 매매를 했어. 이렇게. 그러면 예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이제 넘어오니까 제3자에게 팔았어요. 이때 얘가 제한능력을 취소했을 때 얘는 선이면 보호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내 집중 가르쳐 드렸어. 얘가 선일 때 보호되면 얘 제한능력 소유권 잃어버리죠. 그럼 이 제한능력 제도는 왜 두고 있는 거예요? 일처리 능력, 정지 능력이 휘둘리는 제한능력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선에서 소유권 취득해 버리면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보호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법의 기본 질서에 관한 규정이라 그래. 그래 이런 거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아들었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요거는 민법의 기본 질서. 요거는 이행이 될 일 없고 요거는 법질서 입에되고 여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두면 안 되는 거.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의사표시를 비정성으로 하는 경우. 요것뿐이야. 그래서 여기에만 무슨 규정이 들어있는 거야?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그러면 아까 지적해 준 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감 잡았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틀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고 그렇게. 여기에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한 경우만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 효력력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면 이제 이 기본 틀을 이제 깨우쳤다 치고 결국 공부량이 엄청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방금 가르친 게 가장 중요하고 어디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들어있는가 요거 깨우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깨우쳤다 치고 그럼 이 규정이 이제 하나하나를 또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출제한다는 거야. 지금 법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효를 가지고 이렇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먼저 이제 이 허위표시 사례에서 얘가 이제 선이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허위표시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악의는 그 반대고 첫 번째 여기 지금 제3자 병은 선의에게만 보호가 되고 따라서
무과실일 필요권이 없다. 지겹도록 출제하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게 이제 허위표 생겼던 것을 모르고 있기만 하면 모르는 데 대해서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보호받는데 지장이 없다. 뭐 선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목이요. 요 두 사람이 나중에는 소송이 붙게 돼 있어요. 서로 소유자라 우기니까. 그러면 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병이 을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게 허위표 생겼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느냐 알고서 매수했느냐, 이게 이제 소송 핵심 쟁점이 될 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사재판은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말이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토대로 재판하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여기서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외부에 표현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자의 내심에 드는 내심적 사실이에요. 이게 허위표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알고서 매수하는 것은 이자 내심에 들어있다고 말이야.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입문과정에서 가르쳐줬어. 뭐 하면 돼? 입문과정 다시 공부하세요. 진짜로. 그러면 누구나 8점 맞아. 이 입문과정이 그렇게 중요해.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민법에 따라서 두고 있죠. 그게 무슨 제도예요? 추정하고 간주라고 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라고. 뭔망을 추정한다, 본다. 입문과정 가르쳐줬잖아. 딱 요 경우는 이제 입증의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결해 버린다. 일단은 제3자 평형 뭐로 추정해 버리자. 선의로 추정하자. 그래 이게 나오는 거야. 진짜 제 말도 하세요. 입문과정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거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중개법 공부 1년, 2년, 3년인데 민법 시험이 민법이 간당간당 잘 맞으면 55, 60점 그래서 몇 년째 떨어지고 민법으로 7, 80점 확 올려버리면 수월하게 일제 동점 붙을 건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기초가 전혀 안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제한 능력자가 뭔지 의사능력, 행위능력 차이가 뭔지 민법의 기본 틀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머리 또 뒷머리 외우고 앉았으니까 점수가 딱 55점에서 60점 사이 간당간당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공부법을 못 바꾸느냐. 차라리 30점 맞고 과락 맞아버리는 공부법 바꿀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55, 6점 맞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 조금 한두 개만 더 맞추면 학교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암기 실력 갖고 발휘를 하는 거예요. 전혀 기초가 안 된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 최대 맥시멈 점수가 이 점수요. 안 올라가. 그게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입문과정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80점 이상으로 바로 올려버려. 따라서 이 경우도 이제 추정한다. 이 추정으로 해결을 해버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간주하고 반대로 특징이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추정. 똑같이 이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는 제도만 간주하고 추정은 차이가 있어? 그거 해년마다 물어보잖아.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과를 번복시킬 수가 있다고. 간주는 그게 안 되고. 따라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소유권 취득하되 얘 갑쪽에서 소유권 잃어버리면 열받으니까 얘가 추정은 이제 반대 증거를 제출했으니까 갑쪽에서 반대 증거. 예컨대 재판장 이 병이라는 애는요 을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이게 허위표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매수했어요. 악이란 거를 소유자가 거꾸로 입증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기초문과에서 여러 번 가르쳐줬다시피 이게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 둘이 소송에 붙으면 거의 99% 얘가 승소하게 돼 있어요. 따라 이 과정을 연구를 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책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44페이지 보면 A번에 제3자가 누구냐 개념이 있었는데 허위표지 당사자는 이 갑을 두 사람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첫날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를 앞으로 많이 써먹게 되니까 신경 쓰라고 내 신신당부인데 당사자면 포괄 승계인 위의자로서 포괄 승계 예컨대 상속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제3자사 죄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칠판 보세요. 이런 것도 틀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사례를 이렇게 슬기문제 바꿔버려. 사례를 이 사례 그대로 놔두고 을이 부이고 을이 그 다음에 병을 자로 딱 바꿔버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을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얘가 상속인. 이 상속인이 선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또 소유권 취득한다 만세 부르고 다 하냐. 그러니까 55점 맞는 거야 이게. 지금 포괄 생긴 상속인은 제3자가 아이라고 개념이 나와 있죠. 그 말은 여기 피상속인과 법은 상실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여러분하고 여러분 부모님은 일심동체예요. 이런 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 자식놈이 나는 아버지하고 별개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요? 후레 아들놈 그렇게 이야기해.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시한다고. 그러니까 이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동일시해버리기 때문에. 딱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속인은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고르셔야 된다. 사례를 풀면. 따라서 사례가 이렇게 내면 다 틀어 나온다고. 토해자 갑은 무효를 가지고 선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야 된다고. 얘는 선의도 보호가 안 되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상속인은 동일시하니까. 그 다음 이렇게 허위표제 당사자하고 이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포괄승인 상속인은 연례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를 제3자를 하는데 어떤 놈들의 구체로 제3자는 이따 살펴보라고. 그 다음 이어서 거기에 B번에 제3자는 선이면 정하고 과실이면 묻지 않는다. 무과실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 동그라미 C번에 제3자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이. 따라서 표의자가 입증한다. 애우는 거 아니에요. 선의하기는 내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때 입증의 곤란이 있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추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그걸 깨우치라면. 그 다음 동그라미 T번 정신 바짝 차리는 거. 거기 보면은 은폐무릎 법칙이라고 하는 게 쓰여있죠. 요거하고 이제 박스에 들어가서 허위표시에서 제3자 해당이 되는 게 요 대목을 요즘에 이제 해년마다시피 유달리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점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 새끼 그냥 점점점 하면 안 되는 법학책이라 볼 때마다 우락 확 치밀어 올라 이게 그 남발을 붙여내야지 이게 빨리빨리 점점점 천색이 어디 갔냐고 이게 위에서부터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제3자 해당하는 자에서 찾았나요? 제3자로부터 다시 새로이 전득한 자 2012다 그 판례 써진 거 있죠? 여기가 최근 판례인데 요 두 개를 칼같이 구별 차려야 된다. 지금 다시 7번 보세요. 지금 위에 은폐무릎 법칙에 쓰였는 거는 요건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누구나 마치락할 때 주로 냈던 사례인데 요 7번 다시 보세요. 지금 갑을 둘이가 허위표시 당사자 얘가 제3자 그러면 얘가 선이다 그 말이야. 7번 봐야 되고 선이면은 얘가 일단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한 단계를 더 나간다고. 이 병이 다시 제3자 정에게 또 양도를 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이제 얘하고 구별하고 선이 전득자 이렇게 또 표현한다. 뭐 이런 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 병으로부터 다시 목적을 양도받은 제3자 정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특히 악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요걸 이제 옛날 시험에 자주 물어봤는데 보세요. 요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럼 얘가 권리자로 바뀌어버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권리자로부터 권리 승계받은 거죠. 그럼 뭐 권리자로부터 권리 승계받았으니까 선이 악이 따질 필요 없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은. 따라서 이 병이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 소유자로 바뀌니까 이자로부터 다시 이걸 매수한 제3자 정 흔히 말하는 전득자로 하네. 얘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권리로부터 권리 취득했으니까 특히 요거 물어봐요. 악이도 소유권 취득이 어렵게.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안 물어보는데 이걸 사례를 바꾼다 말이에요. 7번 봐야 돼요. 요 병이 악이고 이 정이 선인 경우 요 위에 거하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지금 이렇게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요걸 요즘 시험이 좀 물어본다 말이에요. 하세요. 요거는 옛날에 물어보면 누구나 다 맞지 이걸. 그러니까 요거는 거꾸로 바꿔놨다고. 병은 악이, 정은 뭐로? 선이. 얘 소유권 취득하는가? 하세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은 산수 공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거꾸로 됐네. 그러니까 X네. 이렇게. 그러니까 빵점 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가 지금 제3자죠. 자,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얘도 제3자에 포함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아까 점에서 6번째 점 다시 읽어보세요. 그 뭐라고 됐나요? 박스 점 6번째 아까 지적해 준 거. 얘도 지금 뭐에 포함된다는 거야. 제3자라고 하는 거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 이런 자만 제3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자하고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런 전득자도 뭐에 포함이 된다? 제3자에. 요게 박스의 6번째 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악이니까 소유권 취득 못 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얘도 소유권 취득 못 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선이. 그러니까 얘도 제3자니까 선이 제3자도 당연히 보호된다 그 이야기야.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고. 요게 박스 속에 그 점이야. 최근 판례. 구별했나요? 위에 거는 초등학생 맞춰. 이런 게 요즘 안 물어본다고. 쪽팔려서. 요 밑에 거 신경 쓰라고. 요게 그 점에 들어있는 2012다 써진 그 판례 요게. 내용은 뭐라고요? 여기 전득자도 뭐에 포함된다? 제3자에. 선이니까 보호되잖아. 구별했죠? 그 다음 거기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서 앞에 두 개 점점 가장 양수단 목적물 양수한 자, 저당권 설정받은 자, 요 두 개는 사례 문제로 시험에 쏟아져 나와. 사례 문제로. 따라서 사례 문제 낼 때 항상 제3자까지 포함시켜 내는데 다시 1번 보세요. 요게 지금 가장매 매수인이라고 그 양수인은 요 매수를 말해. 얘가 다시 매각을 해서 얘가 매수했다. 그러면 가장외 매수했던 목적물 다시 매수한 자죠. 얘가 가장 전형적인 제3자. 이 사례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선이면 보호가 돼.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요즘에 또 많이 물어보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이 가장외 매수로부터 다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가 돈이 궁하니까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 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얘가 이제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등기는 가지고 있지만 갑소유 건물, 이 건물 위에다가 얘한테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인가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약처라고 채권자 앞으로 등기를 해주었다. 이런 거.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말이야. 원래대로면 원칙적으로 이 병은 저당권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 제3자에 해당하는 자냐 아니냐를 이해할 정도 되면 이미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야. 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외워봐야 알만 필요가 없는 거야. 저당권을 취득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뭐인가요? 얘는 건물 소유자 아니잖아. 나무 건물이잖아.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설정할 수 없는 거야. 맞죠?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면은 여기에 무효가 돼. 저당권 취득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얘도 뭐인 경우에는 선인 경우는 외적으로 뭐하더라? 저당권 취득. 왜? 얘도 제3자에 포함되니까.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건물에 대한 등기 좀 받고 다시 저당권 설정, 이 건물 위에다 다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새로운 법무상 이해관계가 맺었단 말이야. 따라서 병은 원래는 이 의뢰한 놈이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줬기 때문에 저당권 취득 못하겠지만 얘도 제3자에 포함되니까 선이면 저당권 취득. 따라서 결론 얘가 만약에 1억 원을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하겠죠. 낙찰되면 얘는 뭐한다? 소유권 잃어버린다 이야기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가 생각해 보라고. 얘가 지금 강제편 면탈해서 재산 빼들고 해서 가장매매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얘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왜? 돈 공하면 팔아. 그럼 얘가 제3자죠? 소유권 잃어. 또는 팔기 싫으면 돈 빌려. 저당권 설정해줘. 돈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면 또 소유권 잃어버리죠? 믿을 놈 없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재산 빼들지 말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질문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갑이 친구 못 믿어. 팔아버리고 저당권 설정하면 다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 말이야. 선생님, 우리 남편이요 사업하는데요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건져두니까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인 내 명의로 옮겨놓으면 안 될까요? 친구 못 믿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한번 해보세요. 부부 별산제니까 매매한 것처럼 하고 부인 명의로 옮겨놓자고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될 것 같아요? 응? 법은 상식이요. 부부지간에 매매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죠. 따라서 등기부에 이제 부부끼리 매매한 걸로 되어 있으면 뭐 한 걸로 추정해버려. 우리 판례에서 뭐 한 걸로 추정. 허위 표시에서 매매한 걸로 추정해버려.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어.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이해했나요? 그다음 다시 이제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저번 시간은 집중 가르쳐 줬는데 저기 103조 공부할 때 22페이지 펴세요.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체크를 잘하고 그랬는데 제로에 판례했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판례죠. 저번 시간 다 체크하고 넘어왔어. 그거 워낙에 시험에서 10번 넘게 나왔는데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도 이게 시험에서 나오니까 혼자 공부 대비해서 체크하라고. 확인했죠? 그게 이제 반서일서 법률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되더라고 말이야. 허위 표시에서 무효가 된다 가르쳐 줬죠. 그게 이제 44페이지 그 박스에 점 5번째 그 판례다 말이야. 가정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요즘에 유달리 제3자고 그래서 요 가압류 채권자들의 시험에 연년세서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고. 거기 이제 박스에 제3자 해당해서 5번째가 점 있는 거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2003-7004일 사건 남바가 써진 거. 가정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확인했죠? 이것도 말을 바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 이런 판례들이 요즘에 지금 우리 중에서 해년마치 문화의 가압류 채권자가 거기 지금 아까 22배 씌었는 판례는 이런 거라고. 지금 또 똑같이 이런 판례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도 A가 가백에 또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똑같아요. 건물 소유자다. 또 채권자이자 강제필 멘탈한다. 지금 이제 강제필 멘탈하기 위해서 여기는 친구하고 통모해서 가장 매매한 사례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법을 좀 아는 애야.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재산 빼돌릴 때는 거는. 그래서 이 갑이 친구라고 당같이 통보를 했어. 내가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경매에서 날라간다. 그러니 이렇게 좀 해달라 그 말이야. 내가 네한테 돈 1억 원 빌린 적이 없는데 1억 원 빌린 것처럼 하고 그런 다음에 내 건물에다가 네 앞으로 뭐 좀 해놓자. 저당권 설정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이 뭐라고 허위 표시에서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친구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요게 이제 거기 22페이지 판례 사는데 강제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통보해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여기야. 그러더라도 이거는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게 유효냐? 아니요. 허위 표시에서 이게 무효가 돼. 허위 표시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허위 표시에서 무효인데 요 의뢰 채권자가 또 병이 있더라고 말이야. 얘는 또 얘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준 거야. 이 새끼 안 갚길래 얘 재산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얘가 얘한테 1억 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네? 이걸 등기 확인해서 알았어요. 요 병이. 확인했죠 지금? 그럼 이 병은 뭘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법의 법자도 모르지만 이때 잽싸게 뭐를 해버려. 얘 재산은 요 빌려준 게 1억 원 요것밖에 없잖아. 실제로 1억 원 빌린 적은 없어요 지금. 등기부상으로 이제 가정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냥 등기부상으로 1억 원 빌린 걸로 돼 있다고. 잽싸게 요 병이 자기 채권을 보존하면서 요 채권을 뭐해? 가압류를 한다고. 이런 게 비일비재. 누가 안 시켜도 이거 잘해. 가압류를 했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압류를 하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있고 여러분이 실력이 올라가면 이것도 한번 가르쳐 줄 건데 전부명령 추심명령 모르면 민법 판례 분석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 그러니까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은 피해 안 주는 채권 요 1억 원짜리 채권이 전부 떼굴떼굴 굴러서 얘한테 넘어오는 거야. 요 1억 원 채권이. 그런 다음에 직접 얘한테 1억 원 피해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대목에서 요 갑이 실제로 얘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갑이 얘한테 가압류 채권자한테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어이, 나는 얘한테 1억 원 빌린 거 없다고. 요거 허위표시에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효니까 1억 원 당신은 못 갚는다고. 무효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 주장할 수 있는가? 요거 묻는 거야. 얘도 뭐에 해당이 돼? 제3자에. 왜냐?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이 채권이 발생됐잖아. 요걸 다시 가압류였으니까 요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제3자 포함되니까 얘가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요 가압류가 유효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이게 허위표시가 있으면 무효다. 1억은 니한테 못 갚는다. 이거 안 된다 그 말. 요 가압류 채권자. 따라서 여기는 책에다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가정행위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저렇게 했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허위의 말 바꿔도 안 틀리도 하고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 뭐 근저당권 저당권은 상관이 없는데 허위의 저당권부 채권을 뭐 한 자야 이게 가압류한 자야. 여기 허위의 저당권 담보된 채권이 이 1억 원짜리 채권을 저당권 담보다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그래. 이 허위의 저당권부 채권을 뭐 한 자 가압류한 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라 그 말이야. 이 말 어떻겠나요? 그러니까 알죠? 먼저 그 애울락 하지 말라고. 난 민법 여러분이 하겠어. 여러분 예운대로 안 늦어. 말을 계속 바꿔. 그래 이해를 푼다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지만 시험은 이렇게 낸다고.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여기 이제 정확한 표현이야. 이해했나요? 따라서 거기 22표 제일 위에 강력한 멘탈하면서 허위의 근저당 설정한 이 판례는 그 자체로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고 해서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지만 여기에 허위표시와 관련해서 최근에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되고 관련돼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지금 또 하면 하세우니까 나머지는 중요한 거 가르쳐 줬으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 밑에 제3조 해당하지 않는 첫 번째 점 포괄승계는 사례 문제 나올 때 안 틀리도록 해야 돼. 상속이 내오는 거랑 초등대라는 거야. 그 밑에 제3조 해당 않는 자에서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마지막 점 제3조는 수익자. 요거는 이제 계약법에서 우리가 제3조라는 계약을 배우니까 요즘 시험에 유달리를 많이 물어요. 계약법에서 집중 출제하고 체크만 딱 해놓고 지금 하나 나가면 이게 또 10분이 날라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계약법 배우니까 방금 두 놈 지적해 준 것 신경 딱 쓰고 일단 이 정도만 해두면 웬만한 문제 다 푸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나중에 또 실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거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 착오로 넘어가서 다시 하죠. 지금 가르쳐준 선의 제3자 보기종은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중개사지만 10점짜리 역할이야. 10점. 따라서 이 선의 제3자 보기종이 어떨 때 적용이 되는가 또는 어떨 때는 선의 제3자 보기종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도 보호 안 되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급선무니까 요 틀에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요 틀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원래도 돌아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107조 비진위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마지막 착오. 그럼 일단은 이게 의사표시 불일치가 전제가 될 것. 그 대신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위에 두 개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였죠. 그런데 착오는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경우다. 이게 차이점이고 이런 게 착오가 아주 쉬운 사례니까 이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눈에 안 보이고 계약서에 깜박에서 천으로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게 위에 두 개 차이고 여기 이제 107조하고 108조는 이미 여러분이 하기다시피 똑같은데 여기 108조는 상대방과 뭐 한다는 의미에서 통모에 생한 진언사표니까 통모한다. 이 한 끗 차이고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진연 의사표시를 흔히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단독 허위표시 통모한 적 없다는 거죠. 요거는 통정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모한다 해서 이 한 끗 차이고 그러면 이제 착오와 관련해서 이 불일치자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다 염두에 두고 저로 돌아가서 먼저 그 개념이 쓰여 있고 그 밑에 보면 착오 유형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상을 착오부터 똥싸대기 뒤에까지 늘어놨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법은 항상 체계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착오가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기본적인 유형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내심으로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심으로 1억 원에 팔겠다 의사를 가져도 이걸 상대방 없었도록 외부에 표시해 주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아니다. 지겹도록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내심에 들어있는 의사 플러스 이거 내심의 의사의 예부적 표현으로서 표시행위 여기에 결합이 돼서 의사표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붙여서 의사표시 옆에 노래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이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단계 얘가 왜 1억 원에 팔고자 하는가 동기가 있을까라 그 말이야. 2단계 이 동기가 연유가 돼서 1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내심에 가질까라 그 말이야. 근데 내심에 1억 원에 팔던 내용 의사를 1000번만 갖더라도 얘가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해 주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성립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마지막 얘가 알 수 있도록 1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 의사를 얘가 알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된다? 표시. 그러면 청약이라고는 하나 의사표시가 완성이 돼.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착오가 발생되는가와 관련해서 제1단계 의사표시에 대한 동기부분에 착오가 생겼다 이런 걸 제1단계 동기 착오 그래. 2단계 내용 부분에 착오가 생겼다 이런 걸 내용의 착오 그래. 마지막 표시행위를 극히 이례적인 경우지만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경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원 앞에다 천 요렇게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걸 마지막 표시상을 착오 그래. 감 잡았나요? 따라서 요 세 가지를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착오가 발생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착오에 있어서 기본적인 유형 이렇게 부른다. 공부할 때 순서대로 하라고. 요 책처럼 막 똥싸듯 하지 말고. 제1단계 동기 착오, 2단계 뭐 내용의 착오, 3단계 뭐 표시상 저렇게. 이 세 가지를 착오 기본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이해했나요?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외우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나중에 가면. 이 중에서 이제 내용을 차고 표상을 차고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별로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해서 발생한 착오가 제1단계 동기 착오야. 그럼 시험도 당연히 어디에 집중이 되고 동기 착오야. 따라서 표상을 차고 내용을 차고는 집에서 읽어보면 되고 그 얘들어가 여러분 몫이야. 법률을 차고도 마찬가지고 뒤에 요 책은 뒤에다가 동기차고 1단계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라고. 동기차고 내용을 차고 표시상을 차고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구별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압도적으로 99% 요즘 시험 출제되는 것은 제1단계 동기차고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런 목적 집에서 읽고. 먼저 동기차고는 글자 그대로 이제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이 되는 경우 글자 그대로 동기부분의 착오가 일어났다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기착오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중개사 시험 특성상 이런 거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70년대 같으면 주로 이런 걸 사례를 냈다고. 공업단지가 조성과 동계돼서 개발부문 여러 가지 정부의 공업단지 조성됐으니까 80년대 들어서는 사례가 철도역이 생긴다는 동기가 돼서 그다음에 전철역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문민정권 들어서니까 각종 규제가 철파되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 사례가 이런 게 출제가 됐고 이때 이제 그린벨트 구역이 많이 풀렸다고 해서 이제 시대 사정을 반영해서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 된다는 동기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돌아서는 아니다 이 정도면 해도 그린벨트 해제된 동기가 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땅값을 집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동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매수 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그래서 동기에 차고 실제로는 공업단지가 조성도 되지 않은 토지를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착각했다 이런 이야기요. 그럼 이제 하나만 물어보자면
동기착오는 원칙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라고. 왜 착오가 아닌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착오되려면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의사표시 불일치가. 이 경우도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나요? 눈으로 확인해 본다 말로. 공부 진짜 아멸하지 마세요. 정확히 분석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폼좀 봐야 그 말짱 도루묵이야. 의사표시가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게 불일치가 착오예요. 자,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잖아. 매수하는 의사 분명히 있잖아. 그 다음 표시 매수하겠다고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의사표시 일치하잖아. 그래 착오가 아니에요. 따라서 동기착오는 항상 원칙. 이 책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볍게 써놨는데 항상 원칙을 전제하는 거. 동기착오는 의사표시 일치하는 경우 때문에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 착오로 취소 못한다. 이거를 명확히 하라고. 이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 의사가 존재하는 거야. 의사표시 일치해. 그 착오 문제가 아니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원칙.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말이야. 그게 어떤 경우냐? 이게 이제 의사표시 일치해. 여기 이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의사 형성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생겼다 그 말. 동기 부분에. 동기는 여기 들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야. 내심까지 규율 못 한다고. 따라서 이 동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데 의사표시 일치됐고 따라 착오 문제도 아니고 다만 2단계 채로 돌아가서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밑에 기억번에 여기 이제 위에 동그라미 4번에도 동기착오를 써놨지만 제일 밑에 46페이지 밑에 보면 기억번에 동기착오 문제가 또 들어있죠. 거기 보면 이제 동기착오를 이루어서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건이 쓰였는데 이게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다. 거기에 A번에 두 번째 줄 취소하려면 먼저 동기를 내심에 들은 상태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동기가 당의 의사표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표시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요건이요. 그 대신 두 번째 우측에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처럼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기만 하면 되지. 우측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음. 표시해주면 되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삼기로 하는 당사 사이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두 구절 신경을 써두라고 말할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게 동기착오를 우리가 취소하려면은 나는 이 토지주의로 천천히 생긴다 하니까 매수하는 거다. 동기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럼 얘가 동기를 알게 되겠죠. 그럼 이 동기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거야. 이리 되어야지 비로소 착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즘 시험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원칙은 이제 동기착오로 취소를 하려면은 이렇게 동기가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는데 또 예외가 하나가 있다는 거. 동기가 표시될 필요조차도 없이 동기착오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야. 이걸 또 자주 물어본대요. 대학에서 책에도 쓰였어요. 동그라미 B번이라고 말이야.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착오다 해서 찾나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이 됐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됐다 그 말할게. 이런 경우에는 동기가 굳이 표시될 필요도 없이 동기착오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컨대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했다. 칠판의 사례 같으면 왜 의리란 매수인이 이런 동기를 갖게 됐는가? 왼쪽 갑쪽에서 이렇게 동네방네 헛선물을 뻗었답니다. 내 토지 주위로 조만간 전철역이 생긴다며 실제로 생기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동네방 헛선물을 뻗들었다 해서 기가 얇은 의료 동기가 유발이 됐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방법에서 이자가 동기 유발이 됐죠. 그럼 이미 이자가 동기를 알고 있는 거야. 굳이 표시될 필요 없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B번에 동기착오에서 마지막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요리 보니까 여기까지를 우리 시험에 다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단계별로 정리를 따박따박 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착오 유형에서는 동기착오 하나만 판례입장 유발된 동기착오까지 정리 딱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내는 판례가 2개가 나왔는데 그 판례 2개가
유발된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차고 판례들이야. 그중에서 첫 번째 판례는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두 번째 판례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차고가 법률행 일부 취소해서 시로부터 공원육에서 설치된 판례 있죠.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해. 이 판례는 이따가 좀만 쉬었다가 이 판례를 위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밑에 판례는 신경 써야 되니까 이따가 한번 살펴보라. 좀만 쉬었다 하죠.